음, 오늘 장영재의 경영 콘서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 음, 지금 이제 이번 달로 하면, 지금 수아나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여기 중등부 커리큘럼의 마지막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어, 지금까지 그 선생님하고 책 읽고 같이 길게는 어떤 친구는 3년 동안 매주 선생님하고 책 읽은 친구도 있을 텐데 어, 그동안 고생했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 사실 책 읽을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 마음에는 학원에 그 책 읽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이 책들을 잘 따라오기를 그냥 계속해서 읽혔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회가 현실적으로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고전을 읽고, 심신을 함양하고 하는 그런, 여유가 없어. 그래서, 오늘 시간을 마지막으로 우리 고1, 예비 고1 학생들은, 어, 우리 수민에서 읽어준 이 독서 프로그램을, 어, 이제 종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했고요. 나머지 중학생들은 더욱 열심히 읽어서 훌륭한 사람 됩시다. 김규리, 김규리 들리냐? 네, 규리는 네, 이 책 읽었어? 네. 끝까지 다 읽었나? 아니요. 아, 그러면은 읽은 데까지 가장 인상 깊은 대목은 어디야? 네? 읽은 부분 중에 인상 깊은 네. 아이디어나 인상 깊은 거는 뭐야? 없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상원, 상원아, 마이크 되냐? 상원이 마이크 안 되나? 어, 나가버렸네. 어허. 자, 그러면 시작을 해봅시다. 음, 두 번째 시간은 항상 선생님의 서평으로 시작하는데요. 어, 이렇게 썼습니다. 18, 이게 선생님 가장 인상 깊게 본 부분은 제일 뒤쪽 부분에 해당하는데 페이지 130, 페이지 360페이지에 18세기 산업화가 시작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개인이 아닌 조직이 뭐냐 이건 못하네. 창조하는 제도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부를 선생님 오타를 쳤네요. 개인이 아닌 조직이 부를 창조하는 제도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무슨 얘기야? 18세기 이후에 공장이 막 발달하고 하는 그 산업화 시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혼자 돈 버는 시기가 아니라 조직이 함께 대단위 산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다시 말하면 공장, 대규모의 공장을 돌리고 대규모의 산업을 일으켜서 개인이 부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 부를 창조하는 제도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우리도 지금 돈 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회사 다니는 거잖아. 회사는 뭐 작게는 중소기업에 뭐 너댓 명 다니는 회사의 일원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천 명,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뭐 몇몇 명 단위의 만 명 단위의 조직이지.
조직이 부를 창출해야 하는 새로운 상황 아래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을 조직의 역량으로 규합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따라서 사람을 다스리는 기술이 경영의 최대 덕목으로 여겨졌다. 경영이라는 건 뭐야? 매니지먼트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주어진 조건들을 잘 조정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가장 좋은, 그냥 작게 투입하고 많은 것을 얻어내는 최대한의 효과를 효율적으로 내는 것을 우리 경제적이다 혹은 효율적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을 경영한다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이 18세기 이후에 이렇게 대두되면서 첫 번째는 어떤 걸 경영학이라고 했다고? 사람 다루는 기술. 왜? 옛날에는 혼자 돈 벌고 혼자 뭐 소규모만 이렇게 운영하면 됐는데, 가내수공업이라든지 아니면 가문에서 내려오는 가업들을 그냥 가족들과 하는 정도면 됐는데, 이제는 대규모 공장과 대규모 기업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돈 벌려면 뭘 다뤄야 되는 거야? 뭘 경영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의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최적화시켜가지고 그것을 규합해가지고 조직의 회사가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냐, 부를 창출하게 만들 것이냐가 제일 중요했다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사람 다루는 거지. 왜?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잖아. 이기적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조직 전체의 이익으로 바꾸는 것, 팀워크를 만드는 것,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지. 그게 최초의 경영이라고. 우리 어, 팀플 같은 거 하잖아. 뭐 어떤 발표를 조별 발표 같은 거 있잖아. 학교에서 니네 조별 발표 시키면 사실은 여러 명들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똑똑한 애 한두 명이 그냥 자발적으로 다 해버리고 나머지는 쉬잖아. 이런 건 뭐야? 무임승차지. 그럼 누가 이기냐? 뼈빠지게 한두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죽어라고 일하는데, 그와 같이 N빵으로 불을 나눠 먹으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을 적게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이익인 판이 이 조직이잖아. 그지? 경영학은 뭐라고? 이 무임승차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날 좀 편하게 그냥 많은 것을 얻어가지만 조금 편하게 일할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서 우리가 합심해서 협력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내고 그것들을 나눠 갖자. 이렇게 독려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조직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조직의 이익에 부합하게 행동하게 만들 것이냐. 이게 최초의 경영학의 가장 큰 문제 상황이었다고. 그런데 물론 오늘날에도 이렇게 사람과 함께 일하고 조직을 지휘하는 능력은, 이걸 뭐라고 해? 통상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하지. 이런 리더십, 내가 조직을 운영하고 조직의 적재적소에 해당하는 인재들을, 우리 팀원들을 잘 배치하고 그 배치에서 최선의 성과를 내고 그 최선의 성과를 잘 나눠서 우리 조직이 다 같이 윈윈하는 그런 조직이 되게 하는 거. 이게 리더의 덕목이잖아요. 너희들 지금 교육하고 너희들 좋은 대학 가고 하는 게 뭐야? 다 이렇게 리더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 혼자 할 거면 이렇게 빡세게 공부 안 해도 되지. 그러니까 리더십의 능력, 이것이 경영의 실체지. 여전히 기업 경영의 핵심 덕목이라는 점은 의심한 여지가 없다. 더불어 조직이 존재하는 한 모든 조직은 경영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이렇게 사람 관리, 사람 다루는 거.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무임승차하고 노가리 까고 이렇게 농땡이 치고 하는
이 도덕적 해이를 일어나지 않게 만들 것이냐. 이거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책은 사실은 이 뒤쪽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자는. 20세기 후반 정보혁명, 뭐 IT 거치면서 기업 경영에서 요구되는 또 하나의 능력이 탄생했다. 그것이 바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 의사결정과 수치화된 모델을 바탕으로 한 분석 능력이다. 지금 이 책은 경영학 콘서트라고 하는 좀 가벼운 제목이긴 하지만 이 MIT 출신의 지금 뭐 카이스트 교수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장영재 교수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경영학이라고 하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떤 조직의 어떤 틀을 만들어서 조직의 어떤 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어떤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배치해서 사람들의 자발적인 이 팀워크와 이것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가 기존의 경영학의 커다란 패러다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 사실 그 얘기는 거의 없잖아.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야.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뒤쪽 얘기, 뭐, 어떻게 하면 수치화해가지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방정식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계측하고, 어떻게 조직하고, 어떤 수학적 도구를 사용해서 최상의 그런 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 요걸 다뤄야 한다는 것이 이 경영 콘서트가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얘기지. 앞쪽 얘기가 아니라. 나는 이와 같이 읽었다. 10여 년 전에 읽었던 책을 이번에 다시 읽었다. 선생님이 언제 이 책을 읽었지라고 이렇게 서평 써놓은 걸 찾아보니까 한 10년 전쯤에 나온 책이더라고. 이번에 너희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뭐 읽었습니다. 아직도 경영학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재학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경영학, 경제학 뭐 등등을 얘기하는 방식인데 돈 버는 기술이란 뜻이야. 어떻게 하면 돈의 원리를 이해해서 재물의 원리, 재화의 원리를 이해해서 어떻게 하면 돈 벌 것인가를 연구하는 그걸 이재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세재민. 우리가 그 이코노미라고 하는 경제학 혹은 경제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경세재민이란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거야. 경세하고 재민의 합성어야. 세상을 경영하고 재민, 백성을 구제한다. 경제라는 돈과 관련된 것을 서양에서는 그냥 살림살이 우리말로 치면 돈 벌고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이코노미라는 경제학이다 경제다라고 표현하는 게 서양식의 경제관이라면 그 말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동양의 어떤 개념을 갖고 왔냐면 중국 고전에 나오는 경세재민이라는 표현에서 경자와 재자를 땄단 말이에요. 왜? 우리한테 동양식의 경제는 경세와 재민이야. 세상을 경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자기를 둘러싼 이 뭐 어떤 사람은 개인이든 아니면 가족이든 아니면 가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그 어떤 스포츠팀이든 이것을 경영하는 게 경세야, 경세. 경세한다는 건 뭐야? 내가 리더가 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재미는 백성을 구제한다. 백성은 여기서 꼭 그 국민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성원들, 내가 리더라면 나의 팔로워들, 나의 조직원들, 날 보고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함께 팀워크를 맞춰야 하는 나와 함께 하는 이 우리 팀들을 백성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인가가 재민이야. 그러니까 경제학을 한다 혹은 경영학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돈 버는 기술, 어떻게 하면 돈 벌 것인가, 이재학이라는 게 떠오르고, 그 다음에 경세재민, 내가 어떻게 이 팀을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구성원들과 함께 어떻게 함께 부를 누리고, 삶의 안정을 누릴 것인가, 그게 경세재민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당연히 경영학이다라고 하면 이 이재학이니 경제학이니 경세재민이 이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또한 요즘 문과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공이 경영학이란 점이 그렇지요. 웬만하면 우리 문송합니다 이런 말 있잖아. 문송하다. 뭐야? 문과라서 죄송하다. 되게 문과생들이 만든 자기 비하적인, 자조적인, 자기를 스스로 비웃는 그런 말인데, 왜 그러냐? 문과는 수학 못하는 애들이 오는 게 문과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문과 나와서 어떻게 돈 벌고 사냐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야 무조건 공대 가야지 무조건 이과 가가지고 수학 열심히 공부하고 과학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공대 가야 대기업에도 취직하고 좋은 회사 취직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어 공대 가야 돼 이과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문과에 간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과에 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가 경영학이지 물론 경영학도 지금 이 책을 읽은 학생들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수학을 공부를 되게 잘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여담이지만 내가 수학을 잘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공대 갈 필요는 없는 거야. 수학 잘하면 문과 가가지고 경제학이나 혹은 경영학 같은 것들로 가도 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적 사회에서 이 자본주의 학이 경제학이고 경영학이니까 어떻게 하면 기업을 어떻게 경영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CEO가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게 경영학이잖아. 어떻게 돈 벌 것이냐. 자본주의 학이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고 회사를 운영하고 하는 그 경영학이라는 점에서 하필 완리 이게 무슨 말이냐 맹자에 나온 표현인데 양해왕이 맹자를 만나서 아이고야 우리 맹자 선생님 유명하신 맹자 선생님이 우리 양나라 위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어떤 이익을 주시려고 이렇게 먼 길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하니까 맹자가 첫 마디가 뭐냐면 하필 왈리 있고 뭐야 하필 재수없게 이익을 말하냐 이거야 나는 인과 의를 말할 뿐이다. 나는 착하게 사는 측은하게 사람들을 여기는 어진 마음과 의, 정의로운 마음에 대해서만 말할 뿐입니다. 이익에 대해서 말하지 마요. 이게 우리 짧게는 조선 500년, 길게는 고려시대까지 1000년 넘게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 세계, 우리 동양의 정신세계를, 우리나라의 정신세계를 좌지우지한 유학의 정신이지. 뭐, 이익은 말하지 않는다. 하필 왜 이익을 말하냐, 이거야. 이 문과,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도 국문과 출신이고, 지금까지도 인문학을 배우고 공부하고 너희들한테 인문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잖냐. 그런데 이 인문학의 정신이 뭐야?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거지. 이익으로 바꿀 수 없는 어떤 숭고한 가치가 있다는 거야. 돈과 이익, 막 얘기하지 마라.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 하필 완리. 하필 왜 이를 말하냐? 이익을 말하냐? 를 말하는 인문학 전공의 백면서생인 나에게 백면서생은 얼굴이 하얀 글 있는 선비란 뜻인데 왜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얼굴 허해가지고 책만 봐가지고 우리 통상 색상물림이라고도 하는데 책만 보는 선비인 나에게 백안시 되어온 것, 무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선생님 제자 중에도 당연히 경영학과 지망한 친구들 많고, 뭐 아주 좋은 경영학과, 고대 경영학과라든지 이런 아주 훌륭한 경영학과에 합격한 학생들도 제자들 중에 있는데, 그들의 어떤 전공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음,
아주 오래된 어떤 못된 습관 같은 거지. 야, 돈 버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야라고 맨날 배우고 말하고 예술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그건 좀 돈 얘기하는 건 좀 추한 거 아니야? 부끄러운 거 아니야? 지난 10여 년을 학원을 경영하면서 선생님은 학원 원장이니까 학원 경영하면서 나에게 가장 부족한 역량이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경영학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 선생님은 그냥 학생들 가르치고 이렇게 책 보고 가르치고 애들 책 읽어라 그리고 문법 가르치고 문학 가르치고 뭐 성적 잘 나오게 만들고 하는 건 솔직히 선생님 이제 자신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학원 원장으로서 강의만 하는 게 아니잖아. 학원을 운영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조직을 구축하고 조직의 팀워크를 유지해서 함께 사람들을 다뤄가지고 함께 돈 버는 거. 그 다음에 광고 홍보하는 거. 마케팅이지. 경영학의 한 분야지. 그 다음에 세무, 세금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회계,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보험, 이런 리스크는 어떤 보험으로 막아서 보험료를 낼 것인지. 또, 뭐 광고라든지. 기타 등등의 뭐 인사, 조직 관리, 별의별 거를 다 공부하는 게 바로 이 경영학인데. 아니면 뭐 금융, 파이낸셜 해가지고 남는 돈은 어떻게 불릴 것인지. 이런 거 사실은 선생님이 이 문과생이고 경영학과에 대한 좀 이 역량이 부족해서 경영학 쪽에 역량이 부족해서 학원 운영하고 관리하고 원장으로 하는 데는 리더십으로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사실 지금도 시인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책에서 찾은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아주 전설적인 이 경영학의 유명한 그 학자인데 여러 경영 기법들을 설명하고 피터 드러커는 경영의 신이지 경영의 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다고 이 책에서 소개한 것인데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이거 진짜 뼈를 때리는 거지. 지금 선생님이 이 밤에 너희를 가르치는 것은 이게 얼마짜리 수업일까? 이런 거. 이게 얼마만큼의 너의 성적에 그 도움이 될까? 나는 이 나의 수업을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집에 가서 쉬거나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데 이 시간을 여기에 있으면 나는 이건 얼마로 환산해야 되지? 이거 측정할 수 있어야 나에 대한 셀프 매니지먼트가 가능하고 학원비를 얼마로 설정하고 최대한의 효율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서 돈을 가장 잘 벌지? 이게 뭐야? 측정할 수 있어야 관리, 매니지먼트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쪽은 뭐에 해당하는 거야? 수학에 해당하는 거지. 쉽지 않지. 이 문과적 마인드에서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뭐 수익 모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그래프도 나오고 이 수학적 도식도 나오고 이 책의 후반부로 가면서 더 그런 이, 이 수학적 기법을 사용한 경영 기술 같은 것들 그래서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이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터에서 투입되는 무기 양이나 재화 양 안에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그런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한 기술들에서 경영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다. 전쟁을 통해서. 뭐 이런 얘기들이 뒤쪽에서 소개되고 있죠. 어, 지금의 나에게 꼭 필요한 금원이라고 생각한다. 위 인용문에서 저자는 경영의 핵심은 사람 다루는 기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야 수치화된 분석 기술이잖아. 앞쪽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인문학적이기도 하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혹은 이익으로 움직이는 아니면 팀워크나 조직에 대한 어떤 로열티를 충성도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 마음 다루는 것이고 자신의 리더로서의 어떤 역량을 키우는 것이니까 인문학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 그런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이 책의 핵심 가치라고 하는 투자, 수치화된 기술, 경영에 수치화하고 측정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 함리적이라고 할 때 리가 이성의
부합하는 건데 이성이라고 하는 레이셔널이라고 하는 이성적인 레이션은 비례, 수학적 비례라고 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이 경제적인 것인데 경제적인 것의 어원은 어떤 거야? 비례를 찾는 거야. 수학적 비례를 찾는 것. 선생님이 이 펜을 니네들한테 100만 원에 사라 그러면 안 사잖아. 왜? 니네의 100만 원과 이 펜이 비례가 안 맞아. 그래서 안 사는 게 합리적이지. 이게 뭐야? 수학적 비례를 다루는 기술, 측정하는 기술, 수치화된 분석 능력 이런 거지.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돼? 당연히 수학해야지. 선생님이 정말 중요시하는 게 선생님 국어 강사고 국어 잘해야 좋은 대학 간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국어보다 더 중요한 과목이 뭐냐면 수학이에요. 수학은 이거 수학 뭐 사칙연산만 알면 되지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도 없다. 이건 정말 아닌 거예요. 선생님이 살면서 특히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고 학원을 운영하고 하면서 제일 절실한 능력이 수학이야. 물론 구체적인 어떤 문제 풀고 하는 수학 말고 그런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분석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측정해가지고 이 최선의 함정 모델을 만들고 이런 것들. 그런 게 길러지는 게 수학 문제 풀면서 얻어지는 기술이죠. 수학적 기술. 전자는 그러니까 사람 다루는 기술은 선생님 생각에 가능할 줄 알았어. 이 어린 마음에. 그래도 나는 인문학을 공부했으니까 가능할 줄 알았는데 오만이었어. 잘난 척한 거예요. 난 오판이었어. 후자는 뭐야? 수학하는 거지. 억겁의 윤회 후에나 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언감생심이다. 선생님 약간 자조의 마지막 문장을 썼는데 너희들은 수학을 되게 잘하는 학생들이잖아. 근데 선생님은, 음, 이 숫자에 약해. 그래서, 수학을 되게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잘 못하는 과목이었어. 그래서, 이번 생에는 글렀다 이런 의미로, 억겁번이나 수없이 많은 방법, 윤회를 통해서나,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닌가라고, 자조의 말을 썼습니다. 본문에 몇 가지 그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을 함께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뒤쪽에 그 삼성전자의 예시를 들면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대단한 어, 기업이 됐는지 삼성 반도체가 원래는 되게 비효율의 극치였는데 재즈 피아니스트 출신의 그 수학자가 어떤 문제점, 생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지금의 어마어마한 그 뭐 세계 제일의 반도체 생산력 효율성을 갖춘 것이 됐다. 물론 이제 뭐 이 책이 10년 전 책이니까 삼성이 최고로 잘 나가던 시절에 쓴 책이고 요즘은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대만한테도 잡히고 이제 중국한테도 잡히고 그래가지고 전망이 어두워가지고 우리나라 전망도 함께 어두운데 삼성이 그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원리에 대해서 이 생산 재고량과 사이클 타임하고 관계를 통해서 설명했지. 이 대목은 뒤쪽에 나오는 휴레파커드의 자동화 기술에 나오는 것과 서로 모순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었냐? 읽은 친구는 알겠지만 이 리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효율성을 높이려면 재고량을 낮춰야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작업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기계 1이 이런 도구를 이게 부품들을 만들어내면 이 부품을 다시 기계 2가 다시 새로운 부품을 만들고 해서 이렇게 쌓여 있는 걸 재고량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 부분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 도시는 그런 설명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하고 니네들이 이 송편을 믿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선생님이 반죽해가지고 송편 이렇게 그 반죽 덩어리를 이렇게 떼어내는 작업을 하면 이렇게 쌓아놓을 거잖아. 그럼 니네가 하나씩 잡아가지고 거기에 송편을 만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송편 만들어지면 그거 가지고 엄마가 찌겠지 이제. 그러면 그런 단계들 있잖아. 뭐 반죽 단계, 송편 빚기 단계, 찌기 단계.
요 단계 과정 중에 이게 쌓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 너무 많이 쌓이면 어떻게 된다? 비효율이 증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재고를 그냥 쌓는 게 아니라 창고가 필요하고 재고를 쌓아두는데 비용이 든단 말이야. 그리고 너무 많이 쌓으면 굳어가지고 못 쓰게 되기도 하고 또 지금 여기서는 작업 공정 내에서 마치 그런 표현 썼잖아. 고속도로에 사고가 나서 어디가 이렇게 막히면 그 막힌 도로로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게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왜? 꽉 막혀서 아예 진행이 안 된다는 거잖아. 재고가 일정량 있을 때는 빨리 그래도 해결이 되다가 재고가 너무 많아지면 그 공정 자체에 트래픽잼, 교통체증이 생기는 것처럼 꽉 막혀가지고 효율성 자체가 떨어진다. 그래서 재고를 줄여서 창고 비용이라든지 이 재고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생산 공정 자체를 통째로 바꿔서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했냐. 마누라하고 자식하고 다 바꿔라. 그래서 이 공정을 완전 뒤집어 엎어가지고 지금 같은 혁신적 기업이 됐다. 이거잖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뒤쪽에 나오는 휴레패커드라고 하는 노트북 만드는 회사의 HP 노트북 만들고 또 뭐도 만드냐 프린터도 만들고 하는 거기에 최신형 프린트를 만드는 그 기계화 장비를 만드는 거지.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분명히 지금 앞에 삼성의 예시처럼 이렇게 재고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왜 삼성은 어떻게 해서 그런 최고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재고를 줄여서 트래픽 잼이 교통체증이 그 과정 사이에 교통체증이 안 생기는 최적화의 방식을 만들었잖아. 그런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생산성이 반절로 떨어졌다는 겨. 그래가지고 회의해가지고 회의 장면에서 뭐 서로 싸우고 공장 그 담당자 공장장하고 뭐 부장하고 싸우고 뭐 이런 장면이 앞에 그려지잖아.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야. 우리는 재고량을 최소화하는 그렇게 효율적인 라인을 구축했는데 왜 이렇게 50%밖에 그 작업 효율이 늘어나진 않느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홍보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내놔라 하는데 내놓는다고 해놓고 공수표 날리고 지금 물량을 못 대가지고 휴대패커드의 실망이 낮아지고 망하게 생긴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또 학자를 데려다가 분석해 봤더니 이번엔 뭐가 문제야? 재고량이 너무 작아서 문제인 거잖아. 그래서 이 대목, 이 그 챕터의 제목이 뭐야? 곰이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는 이유지. 곰이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냐? 라고 질문을 하고 싶지만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곰이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겨울잠에 잘 때 지방을 써야지. 이게 휴레패커드의 새로운 이 버퍼 A, 버퍼 B, 버퍼 이 재고량을 그 유지하는 이것을 최소화해가지고 삼성처럼 최대한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안 됐던 이유는 뭐야? 이 재고량이 너무 적으면 만약에 이 기계가 완벽하게 돌아간다면 고장 없이 한 번 어떤 기계삼이 고장이 한 번도 안 나면 재고가 빵인 게 최고지. 재고를 쌓아둘 이유가 없잖아. 문제는 뭐야? 기계 1이 고장나. 그러니까 재고가 바닥이 나서 기계 2도 멈추고 기계 3도 멈춘다는 거야. 마치 곰이 나 요즘 뱃살 많이 나와가지고 안 되겠어 다이어트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겨울이 와서 지방이 없어서 굶어 죽는 거지. 겨울을 못 나고. 다시 말하면 뭐야? 평소 비축량이 필요하다는 거야. 아, 재고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최선의 재고량 관리를 통해서 재고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여서 잘 된 건 맞지만 그것이 단지 재고량이 무조건 적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뭐야? 불필요한 재고가 없어야 한다는 거지. 학원에 이 문제를 적용해 보자. 학원에 재고량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선생님의 양이지. 학원 관리하는 원장 입장에서 보면 불필요한 생산 수단, 선생님들을 많이 데리고 있으면 학원은 운영하기 쉽지 않단 말이야. 왜? 인건비들을 들여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지. 그러면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한 것은 1년에 4번 필요해. 언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왜? 너희 학교별로 다 뿔뿔이 나눠져가지고 내신 관리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러 선생님들이 각각 반을 맡아가지고 선생님들도 막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막 보충 잡고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 근데 이 4번을 빼면 다시 원래 학년별로 묶어가지고 선생님들이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게 마치 지금 그러면 이 4번의 시험 기간이 아닐 때,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선생님들이 필요 없을 때, 선생님들 필요 없으니 선생님들 인원을 줄여야겠다. 그래서 해고를 해, 막. 그러면 언제 난리가 나는 거야? 당연히 시험 기간에 난리가 나는 거지. 시험 기간에 관리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겨? 기계 1이 멈추면 기계 2가 멈추고 기계 3이 멈추는 것처럼 안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버퍼의 재고량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거지 무조건 줄여가지고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그 앞 페이지에 있는 이 그래프 버퍼량하고 생산율이 버퍼량이 늘어날수록 생산성은 좋아지더라는 거야.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면 이 지점을 찾아야지. 이게 수치를 이 지점 찾아가지고 버퍼량을 여기에서 멈추게 해야 되는 거지. 왜? 이것도 버퍼가 늘어나면 비효율이 증가하잖아. 생산률은 사실은 이렇게 떨어지겠지. 생산비까지 고려하면. 이런 원리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이거 붉은 악마 비더레즈 티셔츠가 팔리던 시절 얘기니까 2002년 얘기야. 니네한테는 뭐 진짜 무슨 전설 속의 얘기지. 이 선생님이 20살 때였는데 20몇 살? 24살? 이 붉은 악마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우리 월드컵 4강에 들어간 요 시절의 티셔츠인데 공급 사슬망의 채찍 효과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지. 채찍은 어때? 여기를 조금만 흔들면 뒤쪽은 큰 반향을 만들어내는 게 채찍의 원리잖아. 내가 이만큼 흔들었더니 뒤쪽엔 이렇게 흔들리잖아. 공급 사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소매업, 그러니까 뭐 여기 보자. 개인, 소매, 업자, 여긴 도매, 업자, 여기는 뭐 공장 이렇게 되는 거지. 아주 간단히 이 채찍 효과만 설명하면 너희가 이게 천천히 읽어보면 사실은 다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최종 소비자, 소매자, 도매자, 제조업자, 원자재 공급업자 여기 원자재 공급업자까지 하나 더 했네. 이게 이쪽에서 생산량을 늘리면 내가 요만큼 더 생산하겠다고 생산량 늘리면 그냥 수요가 발생해. 그러면 소매업자는 나는 한 개, 두 개 사잖아. 그럼 얘네들은 한 박스, 두 박스를 늘려놓는다고. 그럼 도매업자는 한 박스, 두 박스가 아니지. 한 트럭, 두 트럭을 늘려놓는다고. 공장은 이제는 한 라인, 두 라인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 원자재 공급업자는 막 수입해다가 이만큼 수입해 놓는 거지. 이게 채찍 효과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실제로 수요량은 이만큼밖에 발생을 안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붉은 악마 티셔츠는 요만큼만 필요한데 갑자기 수요량이 늘어나니까 돈 벌겠다고 소매업자는 박스 단위로 늘리고 박스 단위 주문이 들어오니까 트럭 단위로 도매업자가 한 트럭 시키고 두 트럭 시키고 두 트럭 시키니까 뭐야 공장에서 신났다고 공장의 라인을 늘리고 원자재 수입업자는 어마어마한 양을 수입해 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에 이 수요량은 이만큼밖에 안 됐으면 뒤쪽으로 갈수록 망하는 거지. 이게 공급 사슬망의 채찍 효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우리 기업들이 계속 해온 거예요, 여태까지. 대표적인 게 뭐야? 허니버터칩 같은 거지. 그것도 한 십몇 년 됐는데 허니버터칩이 처음 나왔을 때 엄청 인기였어. 그래가지고 허니버터칩 사는 게 정말 무슨 그 능력 있는 남편의 기준이었어. 선생님이 허니버터칩을 못 구해온다고 선생님 부인이 능력 없는 남편이라고 했어. 허니버터칩도 못 구한다고. 그러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허니버터칩 구하는 거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맥주 큰 캔 이렇게 8개들을 사면 허니버터칩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허니버터칩을 인질로 해서 맥주를 팔아먹는 나쁜 기업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 허니버터칩 만드는 회사에서는 공장을 막 이빠이 더 늘려가지고 이거를 세 개, 뭐, 허니버터칩을 팔아 먹어야지. 그래야 떼돈 벌잖아. 절대 그렇게 안 한 거야, 허니버터칩은. 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꼬꼬면이라고 하는 TV 라면 만드는 무슨 프로그램에서 이경규 아저씨라는 그 개그맨 아저씨가 꼬꼬면이라고 하는 빨간색 국물이 아닌 흰색 국물의 라면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TV를 나왔으니 얼마나 인기가 있었겠냐, 이게. 인기 라면이 되니까 너도 나도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주문하니까 소매업자는 박스 단위로, 도매업자는 트럭 단위로 채찍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잘못 판단한 거지, 시장의 수요를. 이만큼의 수요를 점점 뒤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체인 효과, 채찍 효과 때문에 뒤쪽에서 난리가 남겨.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 공장이 망했어. 팔도가 휘청했단 말이야, 팔도라는 라면 회사가. 그걸 본 거야. 아, 이거 잘못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요즘은 엄청 인기 있는 어떤 것이 나와도 예를 들어서 먹태깡 이런 거 있잖아. 먹태깡 나와가지고 못 구한다 난리 나도 사람들이 이제 그 먹태깡이 늘어나고 먹태깡 기업이 먹태깡을 많이 생산할 거라는 생각이 없는겨. 왜? 이거 아니까 다. 아, 이거 조심해야 된다. 뭘 분석해야 돼? 실제 수요량이 어느 정도고 그 수요가 그 양적인 것이 얼마나 유지될지를 예측해야지. 이거 되게 어렵지. 이것도 학원에 적용해, 학원 경영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원생들이 늘어나면 당연히 학원에 선생님들을 뽑아야 되잖아. 이게 마치 공급자가 공장의 라인을 더 만드는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학원생들이 한 10명이 들어왔어. 와, 이번 달에 10명 들어왔으니 다음 달 10명, 다다음 달 10명 계속 들어오겠네. 그래서 선생님을 한번 뽑았어. 그런데 다음 달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인건비가 나가고 학원 경영은 어려워지고 적자가 나고 힘든 거지. 어떻게 파악해야 돼? 모든 기업은 이런 식으로 시장에 물건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은 실제 소비자들이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을 얼만큼 좋아하는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이 채찍 효과 맞아가지고 기업이 안 망하려면 뭐 해야 돼? 수확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뭐 앞에 이 책에도 쿠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조회하는가. 이 조회량은 얼마의 수효로 얼마 기간 동안 유지될 것이냐. 그러면 나는 얼만큼 생산해야지. 지금 갑자기 이번 달에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생산 라인을 늘려서 장기적으로 이것이 수요량이 떨어졌을 때 적자 얻는 것 리스크를 감수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려면 수학적 분석해야 된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정보를 이용하고 IT 기술을 이용하고 정보화된 모델을 분석할 수 있는 수학적 마인드를 갖춘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AI 기술을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그 유명한 이 퀘니스 베르크의 다리 문제인데 오일러라고 하는 수학자가 이 한붓그리 같은 거잖아. 이 퀘니스베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도시에 다리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을 한 번만 건너서 겹치지 않고 최적으로 한 번에 건널 수 있는 길은 있을까? 아무리 그려도 안 그려지더라는 거잖아. 이렇게 한 붓 그리기가. 그지? 중복되는 데가 나오지. 이거를 이제 그 오일러가 수학적으로 이 경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각 점을 연결하는 선의 수가 하나, 둘, 셋, 아이고, 지워볼까? 안 세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잖아. 그런데 짝수여야 한다는 거지. 아니구나. 이게 아니다.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각 그 포인트들마다 연결된 것이 짝수로 있어야 이게 한북그리가 가능하다. 선생님도 지금 수학적으로 약간 헷갈리는데 선생님도 최근에 그 문과대 이과인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 원리를 들었는데도 당연히 안다고 생각했는데 까먹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한북그리가 가능하려면 어떤 지점이 나간 지점이 있고 들어오는 지점이 있어야 하니까 짝수계가 필요하다. 뭐 이런 원리더라고. 그러니까 이 그 퀘이스 다리의 문제가 실제로 다리의 모습은 뭐 이런 다리, 이런 다리, 이런 다리, 이런 지도잖아. 실제 지도잖아.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모델하는 거지. 그래프로. 이 그래프 모델로 만드는 것. 뭐야? 단순화하는 거지. 어, 뭐 이런 걸 노드라고 하고 여기를 뭐 노드가 뭐라고 하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단순화해서 그리고 이거를 이제 위상수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 우리가 푸는 뭐 이게 수학, 대수학 말고도 혹은 기하학 말고도 이렇게 어떤 그 단순화된 어떤 이런 도형 같은 것들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런 어떤 모델이 갖는 원리를 찾아내는 것 이런 것을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수학 분야인데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의 현재 기업 경영에 투입되고 있다는 얘기들을 뒤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뭐 선형 계산법이라고 했지? 선형 계산법. 그래서 뭐 이 책에서는 그 이런 거 하잖아. 지금 새콤 주스와 달콤 주스를 어, 어떤 비율로 한 기업에서 한 커피숍에서 새콤 주스와 달콤 주스를 만들기 위한 키위 개수와 딸기 개수를 가지고 최적화된 모델은 무엇일까? 그냥 감으로 아예 뭐야 반반씩 만들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이게 주먹구구식의 경영이지, 과거의 경영이지. 아예 사람들 열심히 일 시키면 되지. 사람들 열심히 일 시켰더니 어떻게 된 거야? 삼성처럼 망했다는 거야. 왜? 얘네가 너무 열심히 일해서 재고가 늘어나니까 마치 트래픽잼이 생겨가지고 교통체증이 생겨가 도로가 움직이지 않는 고속도로처럼 돼버렸다. 열심히 일하면 이렇게 된다. 열심히 일하고 쉬지 않고 일하고 밤새도록 일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한 시대는 갔다는 얘기잖아. 뭐가 필요해? 수학적 분석을 통해서 최적화된 그 지점을 찾아야지. 그거를 아주 간단한 그 과일 주스 파는 새콤 주스와 달콤 주스를 파는 기업의 예시를 통해서 단순화해가지고 이런 도형의 꼭지점들에서 최적점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려면 함수를 풀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중학교 3학년만 되면 사실 이런 함수들을 배우잖아. 이거 왜 배우냐? 왜 그래프 배우냐?
경영학적인 이런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세상을 단순화해서 바라볼 수 있고 세상을 단순하게 논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안목을 갖추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니네 수학 공부하는 거예요. 수학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재민, 네. 재민이 이 책 다 읽었나? 아, 저 못 읽었어요. 미래의 CEO가 되려면 다 읽어야지요. 네. 음. 이 책 읽으면서 재민이는 가장 인상 깊은 구조, 그 어떤 소재나 이런 게 있었나? 저 그때 구글이었나 그거요. 빨간 풍선 찾게 하는 거. 네. 맞습니다. 선생님도 어, 약간 피라미드 이런 원리를 사용해서 어,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간의 보상금을 줄 테니까 그러면 꼭 자기가 못 찾더라도 자기가 추천한 사람들이 찾으면 이렇게 돈 받을 수 있게 이런 이런 모델을 만들었더니 국방부의 미국 펜타곤의 이 미션을 구글이 최고로 빨리 찾아냈다 이거잖아. 이 SNS 망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어? 이 총액이 얼마가 필요하냐. 왜? 이거 측정해야 상금하고 비교해서 상금보다 적어도 같거나 이것이 작을 때 이 시도가 가능하지. 그러려면 얘네들한테 얼마를 주면 될까? 얼마씩 보상을 주고 각 단위에 얼마씩 분배할 수 있을까를 어떻게 했다고 측정했다는 거지. 무엇을 통해서? 극한값을 통해서. 극한 뭐 나중에 너희 고등학교 때 리미트에 대해서 배울 텐데 뭐 이렇게 영에 수렴하는 뭐 이런 걸 통해서 적분값을 통해서 총액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지금 고등학교 과정 선행하는 친구는 이 미적 같은 것들을 공부하면 이 그래프의 이 극한의 요 값들을 이렇게 계산하는 이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시그마나 뭐 이런 것들. 선생님도 지금은 구체적인 것들은 다 까먹었는데 이런 것들을 계산했던 아주 오래전에 수학 공부하던 기억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맞아.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수학적 원리를 잘 이용한 그리고 이 첨단 SNS 기술을 이용한 대중의 마음을 이용한 뭐 이런 어떤 경영학적인 성과라는 점에서 선생님 되게 관심 있게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중학생들한테 무조건 한 권의 책을 읽어라 그러면 데미안은 무조건 읽는 거야. 중학생이라면 데미안 읽어야 중학생인 거예요. 이 데미안은 두꺼운 책도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2주에 걸쳐서 할 책도 아니야. 일주일이면 한 이틀 읽으면 다 읽을 수 있는 얇은 책이야. 그런데 그 내용이 엄청 심오하고 헤르말세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탄 아주 위대한 작가의 작품이고 헤르만헤세의 여러 가지 우리 작년에는 어, 하러 할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뭐지? 무슨 늑대인데? 황야의 일이 그래. 헤르만헤세의 황야의 일이라고 하는 되게 어려운 작품을 작년에는 좀 읽었잖아. 두껍고 어려운 작품. 그것에 비해서 헤르만헤세의 데미안은 주인공 자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정도의 청소년이고 청소년 성장 소설로 분류되는데 사실은 그 청소년 성장 소설로만 분류하기에는 엄청 심오한 작품이야. 가장 헤르만헤세의 대표작이기도 하고 그래서 3월 5일, 3월 10일 이 2주에 걸쳐서 이 책을 선생님이 해석을 할 겁니다. 아까도 공지했지만 오늘 수업을 끝으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이제 하산을 할 텐데 졸업을 하는데 이 과정을 그동안 고생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들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여러 학생들이 먼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거는 알고 있어.
그 다음에 다음 책은 기회가 되면 데미안이 너무 짧고 금방 읽을 수 있고 재밌어 빨리 읽히거든. 어, 다음 책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이라는 이 책도 고전이야. 여러 사람들이 설문조사라든지 대학에서 이렇게 여러 대중들한테 물어보고 경험들을 모아가지고 행복은 무엇인지, 어떤 결혼 생활이 훌륭한 결혼 생활인지, A는 어떤 사람 만나야 하는지, 혹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워라밸, 일과 이 삶의 균형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앞으로 살면서 미래에 어떤 게 중요하게 되는지, 가족들과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이 수많은 삶의 궁금증들을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고민한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야. 그래서 엄청 유명한 책이고, 그래서 사실 선생님 자기계발서는 고전이 아니어서 잘 선정하지 않는데, 어, 좀 3월 달에는 학기 초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 만나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필요할 것 같아서 어, 이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이라는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책 헤르만 헤세 다음에 할 거니까 데미안 다음에 할 거니까 이 책도 사전에 구해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모두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 굿나잇.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상원아, 상원이 마이크 안 되나? 네? 어. 상원이 이제 괜찮아? 배 안 아파? 아, 네. 좀 음. 괜찮아졌어요. 그래. 결석을 할 정도로 많이 아팠구만. 이번 주부터 토요일에 출석을 네. 하면은 된다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나? 네. 저 음. 들었어요. 어, 지금 너가 공부하는 반이 먼저 시작된 반이어서 선생님이 볼 때는 그 반이 지금 문법 같은 것도 지금 두 번째 돌고 있어서 좀 빨리 진행하고 있거든. 그래서 네. 신입생들 이렇게 좀 묶어가지고 토요일 날 좀 여유롭게 처음부터 가르칠 생각이거든, 선생님이. 네. 음, 친구들하고 약간 떨어질 수는 있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예준이가 3월 달에 돌아올 거거든. 네. 문예준 가능하면 선생님이 토요일 반으로 늘 거야. 네. 그래서 친구가 아주 없지는 않으니까 토요일에 오는 게 너무 속상해하지는 말고. 네. 아, 근데 제가 어, 건영이랑 어. 예준이랑은 영어학원을 같이 다녀서 아, 그래? 괜찮아요. 아, 네. 그래, 알겠어. 몸조리 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토요일 날 봅시다. 네. 그래, 안녕히 안녕. 계세요. 그래.